자, 이번 주는 7번째 주가 되겠죠. 그래서 7번째 주에 지금 하게 되는 게 이제 축방향 하중이 될 건데, 일단 축방향 하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던 거에서 조금 더 지나가기 전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과제를 좀 봤어요. 그래서 과제를 조금 피드백을 하고,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을 베껴서 낸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지고, 교수님도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서 학생들이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푼 것들, 그리고 시계에서 또는 그림 없이 풀고 있는 그런 풀이들, 그리고 시계 단위가 없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들, 교수님이 여기서 직접 쓰더라도 다 단위를 써가면서 다 푸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막 나가는 부분들은 좀 제 생각에는 거의 카피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시험을 보면 항상 다 이 숙제를 베꼈던 학생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숙제를 잘 안 됐을 때 솔루션은 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보고 그냥 써놓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제가 다 이렇게 숙제를 다 보고 베낀 것들 다 찾아내고 동카피 해주고 감점하고 다 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할 때보다 뭐 못하다 나쁘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고, 그리고 여기에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등록금을 내고 다 공부를 하러 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숙제를 100개 내봐야 뭘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래서 숙제에 대해서는 거의 채점을 안 해주는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거의 다 풀어주고, 실제 이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그래요. 실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작년까지 제가 거의 그래서 10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숙제를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문제들은 다 풀어줘요. 수업 시간에 진도가 좀 늦더라도 수업 시간에 다 풀어주고, 그거에 따라서 알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갈 때까지 계속 풀어주는 입장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 책을 그냥 솔루션을 베껴서 내는 거는 여러분한테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채점 거의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출석을 체크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프라인 강의 때는 숙제를 받지도 않아요. 걷지도 않아요. 그냥 걷지도 않고, 그냥 이 온라인에 그냥 올려놓으라고 하고 가끔 보고 뭐 그런 정도긴 하는데, 과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과제를 내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당연히. 제가 이제 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은, 교수님이 꼭 그런 식으로 꼭 이 강압적으로 이 숙제를 걷고 해야지만 공부를 하느냐, 그런 성격적으로 또는 그간 공부해왔던 습관으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대신에 그럴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해요. 오프라인 때 그렇게 교수님한테 꼭 그렇게 검사를 받아야 공부를 하겠다라는 학생들이 있으면,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저한테 억지로 숙제를 내라고 해요. 초반에 이야기를 해요. 나는 숙제를 내겠다. 교수님, 저는 숙제를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매주 그거를 받아요. 그 학생한테는 받아요. 아닌 학생들한테는 여러분 스스로 노트로 정리를 해서, 문제도 노트로 정리를 하고, 저한테 내봐야 제가 제대로 안 돌려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돌려줘봐야 어차피 베낀 게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책으로 해서 차라리 노트로 해서 그 풀이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안 받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중간에 가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내라라는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게 공부에 조금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스스로 나한테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지. 지금 여기서 이 솔루션을 베껴서 공부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요. 차라리 다른 걸 하고 한 문제라도 좀 제대로 풀고, 제가 숙제를 내는 거에 대해서 숙제를 만약에 5문제를 냈다라고 했을 때 이 5문제를 다 해야지만 뭐 이렇게 체크를 하느냐 아니에요. 저는 이제 냈다 안 냈다 그 정도만 체크를 하지 나머지는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문제를 대신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도 지금 거의 그 전주 과제들을 항상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제대로 알고 풀고 그거에 대해서 익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지. 이런 방식은 솔루션을 내는 거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10년째 그래 왔으니까 학생들은 항상 잘 안 되면은 숙제를 베끼고 당연히 그런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중간 지금 한 6주 정도 지났는데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5주차 정도 과제를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정리를 한다고 하면, 자, 첫 번째 풀이에 그림이 없다. 이거는 제로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유물체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유물체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또 필요해요? 당연히 주요 치수를 표기해야 돼요. 치수를 표기 안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천재거나 뺏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식의 단위가 없다.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이건 앞으로 저는 이 솔루션을 이제 카피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단위가 없이 그 끝에 계산 단위를 맞춘다는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천재거나 뺏겼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 번째는 연습장 문제인데, 연습장에 아까 봤듯이 문제를 다 쓴다가 아니고 이거는 요약해서 쓴다. 요약해서 쓴다. 그렇죠? 요약해서 쓴다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의할 점은 이제 항상 지우개 아니면 화이트라도 쓰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샤프로 쓰세요. 시험 볼 때, 제가 시험 볼 때, 저 시험 보거나 퀴즈 볼 때, 시험 볼 때 볼펜은 안 됩니다. 시험 볼 때 볼펜 쓰면 채점 안 해요. 꼭 주의하세요. 꼭 들으세요. 시험 볼 때는 볼펜 아니고 항상 연필이나 샤프로 쓰는 거예요. 이때는 화이트 지우는 게 아니고 시험 볼 때는 중요합니다. 시험 볼 때 여러분 제 과목에서 시험 볼 때 볼펜으로 안 됩니다. 절대. 볼펜으로 쓰면은 채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게 여백을 주어서 써요. 여백을 쓴 풀이를 하세요. 이게 연습장에 여백이나 풀이를 주는 거 뭐냐 하면 나중에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게 알아본다. 그리고 이때 예를 들면 정성껏 써서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세요.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연습장을 이런 A4 용지보다는 A4 용지에다 했으면 이거는 바인더에다가 쓰세요. 바인더에다 묶어요. 바인더에다 묶어서 전체 여러분들이 한 전체 풀이를 모아야 돼요. 전체 풀이 모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주로 요약하는 여러분들이 책을
요약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요약을 해서 이걸 같이 묶어서 결과적으로는 재료역학 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료역학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노트.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복습할 때든 언제든 이걸 쓰는 거예요. 이 책보다는 이 재료역학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게 아닌 경우에는 A4 용지든 이렇게 되면 A4 용지 아니면 보통 이렇게 가서 보면 30 바인더가 있어요. 이렇게 용지가 이렇게 이 종이로만 이렇게 쭉 돼 있는 이 묶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한 장씩 뜯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한 장씩 뜯어지는 걸 사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교수님이 쓰는 노트인데 노트 이렇게 보면 이제 이 30 바인더들이 있어요. 3개 뚫려 3개 구멍이 있는 거. 3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쓰다가 여기다 이제 글을 다 쓰고 나면 이렇게 보면 한 장씩 이렇게 뜯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잘 뜯어지는 노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뜯어지면 이렇게 30이 있죠. 그러니까 이 30에다가 나중에 이걸 중간에 껴갖고 바인더에 끼우면 돼요. 그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재료역학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6가지 정도, 그죠? 정도는 꼭 지켜요. 꼭 지켜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꼭 지켜야 돼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일단 과제를 가지고 보는 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장을 이제 좀 다시 설명을 계속 해 나갑시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난주 숙제가 여기 전체를 다 요약을 하는 거였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빨리 어떻게 보면 9.4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는 이제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시 이 부분만 보면 이쪽이 변형률이고 이쪽이 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직선부에서 쭉 해서 이렇게 와서 끊어지는 형태가 돼요. 보통 인장선도가. 그래서 인장선도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초반에 이 부분이 직선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직선인 거예요.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에 직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울기가 있겠죠. 이럴 때 여기를 그 기울기를 우리가 E라고 표기를 해요. E라고 표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요쪽 구간만 보면 요거 이제 이 두 식상에서 시그마는 E의 입실론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 구간 끝 지점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복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항복이 일어나서 여기 보면 뭐 2%, 0.2% 옵셋이 되던 모양이 있으면 그대로 자르게 되던 시그마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를 항복이 일어나면 얘는 당연히 영구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영구 변형이 일어나니까 영구 변형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구조물로 봐서는 이거는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어디까지 하고 싶으냐 하면 탄성 범위 안에만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항복 전까지만 쓰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학도들이 당연히 힘을 받았을 때 변형이 되지 않고, 변형은 물론 되겠지만 영구 변형이 남지 않고 힘을 빼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면 이 항복 구간 전까지예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가 이제 되게 이 직선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탄성 구간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구간이 얼마나 짧으냐 하면 요 부분 했지만 이 구간이 얼마나 짧으냐 하면
한 20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랬죠. 이 정도면, 이 정도 비용률이면 금방 끝나요. 좀만 잡아당겨도 끝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탄성 구간 여기서 보면 작은 변형이고 그 사이에 직선 구간이고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시그마하고 이 입실론에서 기울기가 1대 2가 되는 거고,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시그마 2의 입실론에 비례하게 되고, 다음에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y는 ax 이 형태인 거죠. 이때 이 값을 재료에 우리가 탄성 구간이었으니까 탄성 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듈러스 오브 엘라스티시티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값이죠. 여러분들 이 공학 쪽에서 평생 듣고 살 이야기예요. 평생 재료 쪽으로 왔으면 탄성 계수 평생 듣고 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때로는 사람들이 토마스 영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제 영스 모듈러스예요. 영계수라고 불러요. 영계수 또는 영률 이렇게 많이 불러요. 영률, 비율, 이게 모듈러스가 율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도 부르고, 이 값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축방향 하중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방향에 대한 거니까 축방향이니까 종방향 탄성계수라고도 불러요. 종방향 탄성계수, 영률, 영계수, 그냥 재료의 탄성계수, 뭐든 다 됩니다. 그래서 모듈러스 오브 엘라스티시티 또는 영스 모듈러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변형률은 조금 전에 원래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무차원수가 됐죠. 그죠? 무차원수죠. 결과적으로는 델타 나누기 L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밀리미터 퍼 밀리미터였으니까 이 시그마하고 이 응력하고 탄성 계수의 단위가 동일하겠네요. 그죠? 이게 단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위는 메가파스칼, 기가파스칼 등으로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스틸이라는 재료를 봤을 때 이 탄성 계수 값은 200기가파스칼 내외예요. 되게 이제 쇳물 녹인 것 같은 경우에는 주철 같은 경우는 169기가파스칼 정도가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한 169, 191 한 기가파스칼에서 보면 한 210기가파스칼 정도가 돼요. 스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략 스틸의 탄성 계수는 200기가파스칼이라고 외워두세요. 200기가파스칼. 단위는 메가가 아니고 기가파스칼이에요. 그죠? 우리 여기서 자, 아까 여기까지가 대개 보면 0.001 정도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요 값이 보면 이제 대개 한 200에서 한 240 한 메가파스칼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에 있던 이 여기 값으로 가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 되게 요 값이 한 그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 0.001 정도고 한 240 메가파스칼 그 정도가 돼요. 개수들이. 그래서 이 직선이니까 직선에서 요 끝날 때까지가 0.0012 정도가 되고, 이때 항복 강도가 되게 한 240 한 메가파스칼 정도가 돼요. 재료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탄성계수 1 나누기 2가 되니까 2는 뭐냐 하면 이거분의 이거죠. 탄젠트니까. 그래서 0.0012분의 240 메가파스칼이면 대충 한다고 하면 뭐 200파스칼, 200메가파스칼이고, 여기 0.001이니까 1000분의 1이 되니까 얘가 되게 한 200기가파스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0기가파스칼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값이니까 오늘 변형률이 지금 0.001 정도까지가 되게 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우리가 만약에 길이 L0를 그러니까 이렇게 봉이 있어요. 봉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m짜리 봉이 있다고 칩시다. 1m예요. 그러면 탄성 구간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잡아당겼을 때 되돌아올 때까지는 뭐냐면 변형률이
0.001 정도예요. 지금 이대로 보면. 그러면 델타량은 뭐냐면 이 값이 델타 나누기 L0였죠. 그럼 델타는 변형률에다가 L0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0.001 곱하기 1m니까 1mm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10의 3승이니까 그 이야기 뭐냐면 1m짜리 스틸 봉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탄성 구간까지 탄성 변형까지 될 때까지 늘어나는 게 뭐냐면 1mm라는 거예요. 1mm 굉장히 작죠, 그죠? 탄성 설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작아요. 그 변형 자체가 그때까지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알루미늄이 되겠죠. 알루미늄은 한 70기가파스칼 정도 돼요. 이거는 외우세요. 요거 두 개는 외워야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비례 한도 이런 게 나오겠죠. 아까 후계 법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형으로 올라가는 데까지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이 뒤로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게 지금 이 선형인데 그 이야기는 선형은 뭐냐면 이렇게 비례하는 거죠. 비례하는데 이게 지금 원래 이 항복 강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죠? 높은데 이 구간 끝에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약간 휘어지는데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시그마 y로 이렇게 잡겠죠. 이 비율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직선은 여기 것까지란 말이에요. 실제 직선은. 그래서 실제로 이 직선 이 1대 2가 만족될 때까지 이 값을 뭐냐면 시그마 p라고 두는 거예요. 그게 proportional limit이라고 해서 비례 한도 값이에요. 시그마 p라고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proportional limit. 그래서 주어진 재료에서 후계 법칙이 사용될 수 있는 직선 구간까지에 해당되는 최대 응력 값이다. 근데 보통 항복점이 명확한 연성재료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항복점하고 일치해요. 거의 끝에 올라가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경우 또는 여기서 이제 딱 거의 일치되는 경우 프로포셔널 리밋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보통 쓰는 연성재료 이렇게 돼서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쭉 가는 경우에는 이 두 개 값을 거의 비슷하다고 나요. 거의 일치해요. 굳이 구분을 하고 쓰진 않아요. 그냥 시그마 p가 있긴 한데 시그마 y까지 그냥 이 기울기를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조 과정에서의 영향인데 합금 열 처리 등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원래 이 순철 여기서 이제 퓨어 아이언이라고 해서 순철은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서 끊어지게 돼요. 근데 순철에다가 우리가 탄소라고 하는 카본을 넣으면 좀 더 강해져요. 그래서 탄소를 넣게 되면 이런 형태가 돼요. 약간 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이 스트렝스로 이렇게 알로이를 만들면 이게 더 올라가서 모양들이 좀 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이 기울기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이게 뭐냐면 이 이야기 뭐냐면 탄성 개수는 지금 보면 동일한 거예요. 탄성 개수는 이 기울기는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열 처리를 하면 이제 퀸칭 한다고 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기획공작법 같은 데서 배웠을 거예요. 아마 퀸칭이면 열을 가열했다가 이제 물이나 기름 같은 데 이렇게 갑자기 냉각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템퍼드 알로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이 강도는 올라가지만 신율은 떨어져요. 이렇게 신율 이쪽 부분이 이제 연신율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연신율이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강도가 되는데 강도는 올라가지만 신율은 이쪽 편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겠죠. 근데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항복 강도들은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극한 강도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파단 변형률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탄성 계수는 동일합니다. 탄성 계수는. 그래서 선형 탄성 구간 내에서 변형에 저항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강성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재료가 이렇게 있어요. 재료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이 지지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힘을 받았어요. 이게 힘을 받았더니 이렇게 쳐질 거 아니에요? 쳐져요. 이렇게 이만큼 델타량이 생겨요. 델타량이 생긴데 여기서 제가 생기는데 하중을 이렇게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많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이런 퓨어 아이언이었다가 예를 들면 캔치드 된 걸 바꾸면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 그림이 굉장히 크게 그려서 그런데 이제 탄성 범위 안에만 있다고 하면 이걸 쓰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힘에서 처지는 정도는. 왜냐하면 이 탄성 계수가 동일하니까. 근데 다만 탄성 범위를 넘어서까지 힘을 받게 되면 얘는 이 항복 강도가 작으니까 빨리 소성 변형이 되고 나면 쭉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거는 탄성 구간이 기니까 그 구간 동안 버티는 게 더 많으니까 적게 변형하는 같이 보일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탄성 범위 안에서 보면 구조물에서 고강도 강제를 바꾸더라도 이 변형에 대한 저항 능력은 동일한 거예요. 즉 변이는 동일한 거예요. 어디 내에서요? 탄성 구간 내에서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이제 하중 저항 능력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항복 강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중 저항 능력은 커진다. 자, 그리고 재료에서 보면 이방성, 등방성이 있는데 재료에 이방성이 있고 등방성이 있어요. 재료는 이 등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이소트로픽한 거고 이거는 방향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계적 특성을 갖는다. 그다음에 이방성은 재료는 방향에 따라 기계적 성질이 다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적청 구조나 판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방성도 이제 여러 가지 이방성이 있어요. 이제 수직 이방성도 있고 평면 이방성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수직 이방성도 있고 이제 평면에 대한 이방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방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재료 쪽에서 자동차 재료학 이런 데서 좀 다루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냥 알아야 될 거는 되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등방성은 뭐냐면 재료를 이렇게 뽑았을 때 재료를 내가 이 시편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시편을 뽑아낸 거 하고 그 다음에 시편을 이렇게 뽑아낸 거 하고 이렇게 뽑아서 당긴 거 하고 이 두 개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만약에 동일하면 성질이 동일하면 이럴 때는 얘를 등방성이라고 해요.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원래 이제 이쪽 45도까지 다 보거든요. 이게 이 값들이 모두 다 동일하면 이때 물성치가 다르지 않고 다 동일하면 등방성이에요. 근데 이거의 방향에 따라 다르면 그게 이제 이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가 때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뽑은 거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뽑은 거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뽑은 거 하고 만약에 달라요. 같은 방향인데 이 두 개가 같으면 만약에 같으면 이거는 우리가 이 균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균질하다. 이제 호모지니어스하다고 이야기해요. 호모지니어스하다고 이야기해요. 균질성이고 이게 만약에 달라요. 위치에 따라 달라요. 재료의 위치에 따라 달라요. 같은 방향인데 여기하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 얘는 이제 비균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난 호모지니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거는 크게 그냥 구분해야 될 거는 이 등방성과 아이소트로픽과 애나이소트로픽, 등방성과 이방성, 그 다음에 균질한 것과 비균질한 것, 호모지니어스한 것과 난 호모지니어스한 것, 이 정도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탄성
탄성 및 소성 거동 이 부분은 되게 이야기를 이미 했던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이 차바닥에서 쭉 올라가다가 탄성 구간이 지나서 소성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중을 풀어서 힘을 놓게 되면 얘가 이제 내려올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나머지 원래 탄성 구간이 남아 있던 거 파괴되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파괴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건데 여기에서는 물론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남은 부분이 각각 이 탄성 변형을 할 거니까 여기서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탄성 변형을 하면 이렇게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줄어드는 기울기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고 왜냐면 그건 이제 원자상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이 힘들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초기에 이 상태였다가 나중 최종적으로 이 상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스트레인에서 이 부분은 회복되는 일라스틱 스트레인이고 이 부분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D까지 내려오게 되면 소성 변형이 있는 거고 영구 변형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플라스틱 스트레인 이 부분이 이제 회복되는 탄성 회복량 또는 일라스틱 스트레인이고 남아있는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힘을 주면 이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다시 힘을 주면 이제 이 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고 다시 여기서 소성 변형으로 갔다가 떨어뜨려 주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죠? 그 이야기는 했었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하중 피로에 대한 부분은 퍼티그는 재료들도 지금 탄성도 마찬가지고 소성도 마찬가지긴 한데 탄성 영역 내에서도 역시 이제 이 하중을 받아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최대까지 가버리면 바로 파괴가 일어나겠죠. 파단이 바로 일어나는데 한 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서 이렇게까지 넘겨버리면 1회 만에 파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가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 갔다 하게 되던 그래서 또는 이건 이제 소성 쪽도 이제 피로 파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소성 말고 이제 여기 탄성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탄성 한도에서만 보면 이 탄성 한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원위치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하고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보통 뭐 저런 이야기를 해요. 네, 이제 오락을 한다. 오락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이제 사실 하등에 쓸데없는 게 게임이긴 한데 그 게임을 하다 보면 밤새서 하게 돼요. 교수님도 옛날에 밤새서 게임들을 하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오락들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도 스타크래프트가 다 있었으니까 제가 대학원 때도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밤을 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밤을 새죠. 그러면 밤을 한 3일 정도 3일 4일 정도 새고 나면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죽지는 않게 쓰러지겠지만 거의 이제 맛이 가는 거죠. 파괴가 되겠죠. 일주일 밤을 새면 죽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루를 밤을 새고 그런 정도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는 거야. 하루 밤을 새고 또는 오락을 한 7시간 정도 8시간 정도 하루에 했다고 칩시다. 하루에 하고 그 다음 쉬고 또 한 7시간 하고 쉬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피로하게 느껴지잖아요. 피로하게 느껴지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급격하게 가서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피로가 쌓이잖아요. 몸에도 피로가 쌓여서 파괴가 일어나는 거를 이제 퍼티그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피로 파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탄성 한도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지금 이제 탄성 한도만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소성의 포함된 피로도 있긴 하는데 이제 저사이클 피로라고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이 탄성 내에서만 일단 생각을 해서 탄성 안에서 줬는데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파괴가 일어나지 탄성 안에만 있으니까 파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백만 번 했을 경우에 수백만 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낮은 응력에서도 파단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로 현상이고, 이때는 연성 재료도 단면 자체는 약간 취성 단면을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깨져나간 형태.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반복 하중이 있고, 이 변동 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일어나는 하중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효 수명 동안의 반복 하중 횟수를 피로 수명, 퍼티그 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선도를 그려보면 되게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한 10의 6승 또는 한 10의 8승 정도가 이제 100억 회가 되겠죠. 그래서 100만 회 정도 보통 기준이 되고요. 근데 이제 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실험을 해보면, 처음에 보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 앰플리튜드인데, 우리가 하중을 이렇게 돼 있을 때 얼마나 크게 잡아당겼다가 놓고 잡아당겼다 놓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 크기의 이 값이 이제 스트레스 앰플리튜드예요. 진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사이클이 되고 여기가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요때 요 값이 이제 시그마 A라 그러고 진폭이 되니까 이 값을 스트레스 앰플리튜드라 놓고 이 축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기가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위에 여기 극한 능력까지 가버리면 한 번에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파괴가 일어나면 여기는 한 번에 파괴가 일어나는 극한 능력이 될 거예요. 극한 강도가 될 거고, 그보다 낮은 데서 하게 되면 낮은 데서 조금 요거보단 조금 낮은 데서 이렇게 돼 있으면 낮은 데서 하게 되면 요거보단 낮지만 높긴 높죠. 그러면 좀 빨리 깨질 거예요. 그리고 이 응력을 더 낮추면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만들면 응력을 낮추면 훨씬 더 수명이 길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을 가면 어떤 순간이 되면 굉장히 여기에서 축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낮은 데서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파괴가 안 일어날 거라는 거죠. 피로 자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루에 10분씩만 하고 있다 또는 하루에 30분씩만 하게 되면 그러면 피로하지 않은 거예요. 피로하지 않고 파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쪽 밑에가 어떤 응력 밑으로는 영원히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때 요 응력을 우리가 내구 한도라고 부르고 엔듀어런스 리밋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퍼티그 리밋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까지 고려를 했을 때 설계를 하는 방법은 이 내구 한도를 가지고 설계 기준을 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보면 극한 강도가 있었죠. 시그마 UTS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그마 Y가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탄성을 기준으로 삼는 거, 이거는 파괴를 기준으로 삼는 거. 근데 이 간에 우리가 역시 또 안전계수도 물론 포함이 될 거고, 포함이 되는데, 이 부재 자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반복 응력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엔진 스프링이다.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이런 엔진 스프링이다. 엔진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이다. 라고 하면 얘는 무수하게 많은 횟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억 번, 몇 억 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니까 이 경우는 피로에서 파괴되지 않는 범위까지 내려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 내구 한도 밑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럴 때는 이게 이제 무한 수명 설계가 되는 거죠. 무한 수명 설계가 되는 거고, 특히 또 안전계수가 있고 이러면 더 내려오게 될 거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설계에 따라서 이제 쓰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이 많은 경우에는 엔진 밸브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냥 항복 강도 이런 설계가 아니고 내구 한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구조용 저탄소광은 정적 극한 능력의 한 반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런 형태가 나와서 무한 수명 형태가 나오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런 형태로 떨어지는 형태로 선도가 나와요. 책에 있듯이. 그럴 경우에는 한 5 곱하기 10의 8승 정도를 이제 내구 수명으로 잡고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피로 쪽은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것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퍼티그 테스트라고 치면 하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퍼티그 테스트 Fatigue test. Many everyday items are not loaded uniformly, but rather non-uniformly with periodically changing loads. This is quite obvious in off-road biking. Frames, handlebars and wheels are subjected to high alternating mechanical loads. It is just as obvious in the case of a garage door spring. The spring is unloaded when opening the door and loaded when closing the door. The connection rods of this old compressor have endured a large number of rapidly changing tensile and compressive forces. Even when cycling quite moderately in the city, many components are exposed to periodically varying loads without us being aware of it. The crank arms are alternately under load, then swing back almost load-free, are under load again with the rhythm of pedaling. The spokes, the pedals, even the individual links in the chain are stressed periodically. Also, the railway bridge over the River Rhine, seemingly totally addressed, alternately has to bear the additional burden of a heavy freight train and then only its own mass. Aircraft experience quite different stresses during take-off and in turbulence than on ground. This type of loading is generally termed fatigue loading, and the material responds to it fatigue. The term fatigue is used because it takes some time for the failure to occur under repeated loads. The problem with materials is that they normally endure less at repeated loading than with a once-only load. The wire does not break when first bent, but bending it back and forth repeatedly leads to an early fracture. This bicycle crank arm had only been able to endure the cyclic loading for a certain time before it broke. The fate of the garage door spring was the same. It had borne the opening and closing of the garage door about 60,000 times before it finally fractured. The broken exercise equipment, a torn blade of a fan, a bandsaw blade full of cracks, the broken screw, a defective universal joint, and many other examples show how important this phenomenon is. Each day, thousands of items break due to cyclic, often repeated loading. How can we make sure that all these components withstand the cyclic loads? To achieve this, one has to test the materials appropriately. We intend to measure the fatigue strength of a frequently used steel in our laboratory. Hot-rolled steel rods made from the structural steel S235JR are used as base material. In order to eliminate the influence of the surface and to stress the material in a well-defined manner, suitable specimens have to be machined from the rods. This specimen type would be ideal. The shoulder-shaped ends have been designed for safe gripping. The actually tested region is cylindrical with a diameter of 6 millimeters. The material tester goes to the workshop to get 10 specimens manufactured from the rods, not just one. All of the specimens are as identical as 이 선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도를 지금 스트레스의 S라고 하고 수명의 number of cycle이라고 해서 number of cycle to failure라고 해서 N, S와 N이라고 해서 SN 선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possible. Back in the lab, he has all specimens ready for use and picks out the first one. He mounts the specimen carefully and securely into the fatigue testing machine. Together with two half shells, he inserts one end of the specimen into the right specimen grip. With a union nut, he locks the right end of the specimen. Likewise, he mounts the left end of the specimen into the left specimen grip and tightens the nuts. The preparation is now complete. The material tester then selects the appropriate test parameters on the control computer. He intends to load the first specimen alternately with a tensile force of 7 kilonewtons and a compressive force of 7 kilonewtons. The mean force is 0. A click on the start button and the testing machine begins to stress the specimen periodically. Our fatigue testing machine is equipped with a mechanical resonance drive. The specimen
is connected at its left grip via a load cell to the machine frame. At the right grip, a spring is mounted, and there in turn a mass. An imbalance stimulates the mass to vibrate. Longitudinal guides prevent the mass from vibrating in the transverse direction. Via the spring, the test force acts on the specimen. By varying the excitation frequency of the imbalance, the test force can be controlled. In our case, the specimen is loaded with about 25 cycles per second. Meanwhile, the first specimen has already endured over 300,000 load cycles and still seems to be intact. In reality, however, several cracks have already developed starting from the surface, the so-called fatigue cracks. With each load cycle, they grow a bit further into the specimen. The biggest crack gains the upper hand, grows the fastest, and finally leads to fracture after 381,000 load cycles. The first test is finished. The material tester removes the fragments cautiously and inspects the fracture surfaces. At first glance, the fracture surface looks unimpressive. A closer look reveals two regions: the rather dull, predominantly flat fatigue crack propagation area and the rough residual fracture area. The residual fracture area results from the final catastrophic rupture. The fatigue crack propagation area has developed during the cyclic growth of the fatigue cracks, starting at the surface of the specimen. What does the fatigue crack propagation area look like at higher magnification? One of the fragments is carefully placed on the specimen stage of our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Now we can investigate the fatigue crack propagation area in detail. In some places, but not everywhere, parallel grooves and ridges can be seen, the so-called fatigue striations. Each groove and each ridge has been formed by an individual load cycle, a typical phenomenon. Of course, now we want to know how many load cycles this material can endure with other loads. For this purpose, the material tester picks the next specimen from his supply and installs it into the fatigue testing machine. He chooses a higher alternating load for the second specimen, a tensile force of 7.5 kilonewtons and a compressive force of 7.5 kilonewtons. Under the increased load, the specimen is only able to withstand 43,600 cycles to failure. The third specimen is only tested with a cyclic load of 6.5 kilonewtons. Under this reduced load, it does not break even after 3 million load cycles. Additional specimens complete the series of measurements. Some of the specimens are tested with the same load we've already used. In this way, we get an impression of the range of scattering. To compare materials in a fair way, the different cyclic loads are converted to the respective stresses acting in the specimen. In this case, the stress alternates sinusoidally around the mean value, which is termed mean stress sigma m. In this series of tests, the mean stress is 0. The stress amplitude is labeled with the symbol sigma a. For graphical representation, the SN diagram is used, also termed Wöhler diagram. In an unusual manner, the predetermined variable is plotted upwards on the y-axis. It is the stress amplitude sigma a. And the result of the test, the number of cycles to failure n, is plotted to the right on the x-axis. To fit small and large numbers into the diagram, the x-axis is not scaled linearly, but logarithmically. The first specimen was loaded with 7 kilonewtons. This corresponds to a stress amplitude of 248 newtons per square millimeter. Under this stress amplitude, it broke after 381,000 load cycles. The second specimen was loaded with 7.5 kilonewtons. This corresponds to a stress amplitude of 265 newtons per square millimeter. Under this stress amplitude, it broke after 43,600 load cycles.
And these are the results of the other specimens which have been tested by us. When additional specimens are tested and the results are displayed as a curve, it becomes clear that this material will not break below a certain level of stress amplitude, even after a very large number of cycles. This stress level is termed fatigue limit sigma capital A. For most steels with body-centered cubic structure, the fatigue limit is reached after 10 million load cycles at the latest. It must be noted that the experimental results scatter considerably. Therefore, instead of a sharp curve, a statistically defined scatter band is commonly used. Of course, most users don't load their components with a constant cyclic load, but rather in an irregular manner. Therefore, these components have to be tested under this type of loading, termed operational loading. In this test rig, critical bicycle components are loaded similarly to practical use. Stem and handlebar must endure the typical. 실제 조금 전에는 이렇게 SN 선도를 그릴 때 보면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그마 M이 0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S와 스트레스와 N을 나타내서 이렇게 너무 내렸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필요 한도를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은 시그마 M이 0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0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로 하중을 받고 마이너스로 하중을 받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자전거나 이런 경우는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아주 큰 데서 더 이렇게 큰 데로 양의 상태에서 큰 이게 0이면 이 시그마 M 값이 양이 되는 거죠. 인장을 받는 상태에서 더 큰 인장, 작은 인장, 더 큰 인장, 작은 인장을 받는 경우나 아예 이제 압축해서 하거나 인장 압축 0이 아닌 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러면 더 파괴들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SN 선도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수명을 예측하게 돼요.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보통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 가서 배우게 될 이제 이 피로 선도 중에서 이제 군맨 선도, 뭐 모디파이드 군맨 선도 이런 데서 배우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bending and torsional loads for a sufficient number of cycles. Only then they are approved for serial production. Moreover, the fatigue strength does not only depend on the material. The mean stress has an important influence, the shape, the surface quality,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much more. Not an easy story. Before an aircraft is allowed to take off for the first time, it has to go through extensive stress tests. The wings and many other elements are the axles to check whether they are still in perfect condition, especially the wheel set axles to check whether they are still in perfect condition. Into the test hall at regular intervals. Experienced staff use ultrasound to examine special components, especially the wheel set axles, to check whether they are still in perfect condition. Aircraft are also inspected for fatigue cracks at reasonable intervals. This helps us to depart for air travel without worry and land again safely.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하고 비파괴 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조금 더 보여줄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요거까지는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7에서 보면 9.7에 보면 이 축방향 하중하에서의 부재의 변형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죠, 그죠? 스트레스고 스트레인 선도고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선도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탄성으로 해서 이제 훅의 법칙을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훅스로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이게 1대 2가 되면 자 시그마는 2 입실론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는 뭐였죠? A분의 P죠. 그럼 입실론은 뭐였죠? 1분의 델타였어요.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형태가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자 이쪽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정력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정력학적인 평형에서 평형식하고 면적이 있으면 나오는 거고
이쪽은 재료의 변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료 자체.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관계를 묶어주는 게 뭐냐 하면 탄성계수였고 그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인장시험이에요. 인장시험에서 이 부분의 후계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 식을 얻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자, 이제 이 관계식을 알았으니까, 자, 보통 우리가 힘을 주면 변형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변형하는지가 보통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 식에서 델타량을 구하는 거죠. 델타는 그러면 A2분의 PL이 되는 거예요. 이 식. 이 식 중요합니다. 이 식.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막대가 있는데 길이 L자리가 있는데 하중을 줘서 힘을 줘서 잡아당기면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이 얼마만큼 늘어났냐 이거죠. 델타량이 얼마냐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식에서 보면, 자, 면적이 크면, 여기 있는 이 면적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크면 같은 힘을 주고 같은 길에 같은 재료일 때 델타량은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재료가 탄성계수가 강한 걸 쓰면, 조금 전에 봤을 때 알루미늄보다 스틸이 더 컸죠. 그래서 알루미늄 70 정도였고 이제 스틸이 200기가파스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탄성계수가 더 큰 걸 쓰면 변형은 줄어들어요. 그죠? 강하면 훨씬 더 알루미늄에 비해서 스틸을 쓰면 같은 힘을 줬을 때 덜 늘어난다는 거예요. 델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면적도 같고 재료도 같을 때 길이가 긴 재료를 쓰면 델타량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같은 길이에 같은 단면에 같은 재료일 때 하중을 키우면 델타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식이에요. 관계식이.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델타량을 알아요. 이 식에서 내가 힘을 주고 잡아당겼는데 델타량 알아. 힘을 줬더니 알아. 델타량 알아. 계산했더니 측정했더니 길이 알아. 그럼 단면적 알아. 그러면 재료의 탄성계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 중에 지금 5개의 변수들이니까 5개 중에서 지금 4개를 알면 나머지 1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재료는 그냥 스틸이에요. 강철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어떤 정도의 힘인지 모르겠는데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늘어난 길이 알아. 초기 길이도 알아. 단면적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힘을 구할 수 있겠죠. 그때는 힘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분의 A2의 델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5개의 변수 중에서 4개를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여기 보면 이번 주 숙제가 되겠는데 9.1에서 9.10번까지인데 이게 모두 다 이 이야기예요. 어느 걸 주어졌을 때 어느 걸 구할 거냐. 그러면 하중이 있으면 뭐 이렇게 안전계수가 얼마가 될 거냐.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은 무조건 외웁니다. 암기 중요. 여러분 재료역학 또는 이 평생 나올 이야기, 평생 동안 나올 이야기예요. 탄성계수부터 해서 이것이 암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임의의 형상이나 재료 이 4개 중에서 4개의 값 중에서 하나라도 중간에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길이 부분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길이가 되던 뭐 다른 걸로 봅시다. 이렇게 이 단면적이 다른 길이보다는 이제 뭐 단면적이 달라진다고 합시다. 단면적도 같이 달라지겠네요. 재료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재료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재료라고 하면 이 경우는 단면적도 달라지고 이 길이들도 각각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달라지면 각각 이 하나하나씩을 다 더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어진 힘이 있다. 힘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부재에 잡혀 있을 때 힘을 주어졌을 때 델타량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각각 전부 다 하나씩 달라지는 것을 다 각각 다르게
이 식을 계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라도 달라지면 다 다르게 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변형률이 이렇게 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변형률은 L분의 델타였는데 작은 x가 델타만큼 늘어났다고 했죠. 극한으로 가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델타 d 델타가 되고, 이거는 입실론의 델타 x가 되니까 입실론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L이 아니고 이거를 써버리면 되니까 a분의 p가 되고, 이거를 dx가 돼서 이거를 적분하는 형태가 돼요. 식으로 보면. 여기에서 나머지 이 값들이 x 값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값이 상수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적분 형태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 예제를 하나만 풀어봅시다. 그래서 요거만 풀면 되니까. 자, 책에 있는 9.1번 문제인데 왼쪽 편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 여기에서 보면 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주 숙제 과제 풀이 이야기 하다가 과제 낸 거 피드백 해주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져 버려서, 어쨌든 자, 여기 B점, C점 까지는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할 숙제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가 있고, 이제 재료를 봐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A부터 B까지는 12인치, B에서 C까지 12인치,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는 16인치고, 이쪽 B점에서 오른쪽 편으로 75kPa, C점에서 왼쪽으로 45kPa, D점에서는 오른쪽으로 30kPa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AC 부분은 A에서 C까지는 면적이 단면적이 0.9인치의 제곱, C에서 D까지는 단면적이 0.3인치의 제곱이고, 스틸이네요. 탄성계수가 29 곱하기 10의 6승 PSI 라고 했을 때 전체 델타량을 구하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이 델타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 우리가 요 구간에는 여기에 걸린 힘과 여기에 걸리는 힘과 여기에 걸리는 힘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여기를 이렇게 쭉 잘라서 보면 CD 사이에 구하는 거는 이쪽 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편은 지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만큼 이렇게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뭘로 그려야 될까요? 일단 여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만 본다라고 생각하면 얘만 보이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거만 30만 보이겠죠. 킬로파운드만.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거는 같이 이렇게 힘이 같아야 될 거니까 CD에 걸리는 거는 30kPa의 텐션이 되겠죠. 인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C 구간에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잘라서 이쪽만 그림을 그리면 되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 30이 있고 여기에 지금 45가 있네요. 그죠? 45가 있으니까 여기에 평형을 맞추려면 30이고 45가 이쪽 편으로 15,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 15가 이렇게 와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컴프레션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구간에는 BC 구간은 15의 컴프레션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 AB 구간은 여기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만 자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를 자르고 나머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 30, 여기 45, 가운데 여기 중간에 75, 75. 그러면 이렇게 보면 30이고, 이쪽 편 30이고, 30이니까 이쪽 편으로 60이 와야지만 평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만 따져보면 잡아당기고 있네요. 그러니까 60의 텐션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1번 구간에 걸리는 하중은 60, 2번 구간에 걸린 하중은 마이너스 15, 3번 구간에 걸린 하중은 30. 이렇게 되니까 이제 힘을 다 구했네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 부분에서, 자, 여기 따로, 그 다음에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각각이 늘어날 거예요. 각각의 델타량이 생길 거예요. 그죠? 각각 다 이 자유물체들을 이렇게 그렸다고 하는 거는 이걸 따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만 그려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P1 60이죠. 60이고,
단면적은 0.9죠. 그러면 A가 0.9, 길이는 12인치고 재료는 E는 마침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늘어난 게 델타 1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델타 1은 A2분의 PL인데 다 1번에서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요거니까 0.9인치의 제곱 곱하기 E는 여기 있죠. 29 곱하기 12x승 PSI고 P는 여기에 걸리는 P니까 60 KIPS 곱하기 길이 L은 여기 12인치 인치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키로 요 KIPS 요 PSI가 뭐냐 하면 이제 파운드에 인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이거는 뭐냐면 10의 3승 LBF니까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인치만 남겠네요. 나머지 여기서 실제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면 실제로 이렇게 계산만 한다라고 보면 계산기에 넣을 때는 계산기는 지난번에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2 나누기 0.9 곱하기 29 곱하기 10의 6승 5의 인치가 되겠네요. 이게 델타 1이에요. 요 구간만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구간 또 나머지 요것만 따져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눌리고 12 나머지 여기 단면적은 면적 A는 0.9인 거고 길이는 12인치인 거고 이렇게 돼서 줄어드는 게 이게 델타 2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델타 1 이게 2까지 곱해서 델타 2 이게 델타 3 델타 3는 이렇게 길게 해서 여기에다가 하중 이렇게 준 거가 되겠죠. 그죠? 12가 아니고 이건 15였네요. 15 여기 있죠. 15 그 다음에 여기 30 이게 델타 3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계산해서 구하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과제는 지금 보여주듯이 9.1에서부터 9.10번까지 몇 줄 안 돼요. 한 문제당 몇 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라도 좋으니까 직접 하는 거를 숙제로 해서 제출하도록 해요. 그리고 제출은 어차피 사진 찍어서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들어서 꼭 모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요.